오늘은 국제멘사 영재교육위원이시고 건국대 사범대 초빙 교수님이시고 글로벌 미래교육연구소 소장이신 크리스 윤 교수님을 모시고 영재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그 손을 좀 얹어주시고요. 교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진실되게 말할 것을 진실은 뇌에 손을 얹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서하겠습니다. 각 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영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영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재의 정의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영재를 바라봤을 때는 IQ에 근거를 해가지고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 표준 편차 2를 뛰어넘는 평균 IQ가 한 130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 그러는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영재 교육을 시작했던 것이 전통적인 영재 교육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한 2% 정도의 아니면 한 3% 정도의 학생들을 판별해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모든 분야에서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다 가르쳐가지고 어떠한 그 성공적인 그 인물로 만드는 것이 전통적인 영재 교육이었고요. 이제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서구에서부터 시작한 영재 교육의 변화는 좀 영재라 그러면 좀 부정적인 면도 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개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게 그것은 재능 개발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재능 개발하면은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지능과는 뭐 상관없이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음악적인 재능도 있을 수 있고 수학적인 재능 또 운동적인 재능도 있으니까 그 재능을 잘 발굴해서 훈련을 시키고 도와주면은 자기가 만족할 만한 충분히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개인의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교육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 재능 개발의 어떠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미국에서 영재 교육에 앞서가는 그런 대학에서 영재 교육과 관련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다고 하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다녔던 펄듀 대학교는 이제 80년대, 90년도, 2000년대 초까지 아마 미국에서는 영재 교육으로는 상당히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학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거기 있는 좀 유명한 교수님들 밑에서 제가 그 사사를 받았고 제 박사학위 논문은 이제 지능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 박사학위 논문이 지능과 창의성. 연관에 대해서 쓴 것이죠. 아주 핵심적인 거네요. 아무래도 영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능이고, 지능은 항상 영재교육의 핵심적인 요소였고, 또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제 창의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영재에서 지능과 창의성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중지능하고 좀 관련이 있겠네요. 다중지능도 아무래도 굉장히 유명한 지능의 이론이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왜 그러냐면은 지능을 설명하려면은 그 전통적인 지능의 개념과 또 그 시대에 있었던 좀 새로운 개념의 지능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연구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문적인 면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지능 이론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에 오셔갖고 건국대학교인가요? 거기서 이제 사범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연구를 계속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했었거든요. LA 지역에서 4학년, 5학년 교사를 하다가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15년 하고 건국대학교에서 이제 초빙 교수로 1년 정도 오는 것을 제가 했는데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좋아가지고 지금 7년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포기했고요. 그래서 예. 건국대학교의 초빙 교수로 사범대에 있으면서 예. 지금 창의성과 교육, 교육심리학, 영재교육학 이런 예. 거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아인슈타인은 초등학교 때 그 학습 부진아였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자기 혼자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괴상한 질문도 하고 이래서 학습 부적격자로 이렇게 선생님이나 학생들 조롱 받았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미국에서도 예. 그 연구 논문에 보면은 예. 미국에서 판별된 학생들의 최소한 40%에서 많게는 50%까지 예. 학습 부진화로 보여지는 그런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떤 논문에서는 뭐 한 25%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한 40%, 한 3분의 1 이상 정도 되는 학생들이 영재로 판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부진화로서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그 교류하는 그 학습 방법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동기부여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아이들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을 선생님들은 일반적인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해야 되니까 자꾸 반복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겨운 거예요. 예. 그래서 딴짓을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선생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이들은 똑똑한데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제일 부담스러워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전체적인 학습 동기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학교의 학생들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적응 학생들 중에는 부모님을 따라 외국에 근무하러 나갔던 근무자들의 자녀들이 이제 한국 들어와 가지고 외국 교육 시스템에 조금 익숙해져 있다가 한국 들어와서 한국 수업에 잘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도 아마 이 영재교육 시스템 시작하는 데에 어떤 계기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외국에서 최소한 2년에서 3년만 살다가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은 일반 공교육에서는 더 이상 따라가기가 힘들죠. 교육과 과정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물론 영어는 더 잘할 수 있지만 다른 과목에서는 도저히 한국같이 굉장히 어렵게 가르치는 그런 분위기를 따라갈 수가 없고 또 외국에서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녀보면은 굉장히 자유스럽잖아요. 뭐 활동도 많이 하고 놀기도 많이 하고 근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입시 준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많이 가는 데가 대안학교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대안학교 중에서 이제 국제학교 커리큘럼을 하고 있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이런 데들이 대한민국에 한 100개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영재의 40%가 학습 부진화 에서 나온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 어떻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재 학생으로 판별이 된 아이들 중에서 적게는 한 30%, 많게는 50%까지 보거든요. 50%.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논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영재로 판별됐으면서 학습 부진이 됐느냐?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생님이 판별을 잘못했다. 미국에서도 그 영재 아이들 판별을 하는데 전문가의 심리학자라든가 이제 교육학자들이 판별하는 것보다는 그냥 담임 선생님들이 판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뽑고 싶고 말 잘 듣는 아이들을 같은 가면은 이렇게 판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판별적인 오류가 조금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영재 아이들 중에서는 미국 영어로는 어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또 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twice exceptional이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 놀랍다. 하나는 영재인데 또 하나는 장애가 있다. 그래서 집중력이 잘 안 되는 아이들. 그래서 gifted ADHD, 영재인데 ADHD가 있다. 아니면은 learning disability,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 읽는 데 있어서 reading이나 listening에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인지 능력은 높은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자체로 따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좀 있고요. 그런 면이 또 어느 정도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교육의 거의 95% 이상이 영재 교육이 일반 교실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캘리포니아 법이 자체가 그래요. 영재 교육의 기본은 일주일에 3시간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수업을 시키면은 이제 정부에서 교육청에다가 예산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수업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 대상으로 가르치는 과정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영재 한 2명보다는 반에 있는 평범한 아이들 30명을 포커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재 아이들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과 지도를 해주기가 선생님들이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좀 지겹게 느끼고요. 자기는 다 아는 것을 선생님들은 일반적인 아이들을 위해서 2번, 3번 반복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이 지겨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학습 동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딴짓을 해요. 책을 읽는다든가 뭐 다른 것을 하는데 선생님들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잘 집중해서 들어야지 딴짓하니까.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는 선생님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선생님과 본인의 관계에서 소원해지면은 학습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ADHD에 대해서도 영재와 관련시켜서 학업 부진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ADHD가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교육에서 포커스가 된 게 이제 2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ADHD라는 것을 몰랐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ADHD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미국에 지금 현재 전체적인 학생들이 100명에 8명, 거의 10명에 12명에 1명씩 나오니까 그렇죠. 보통 한 반에서 30명 정도가 있다면은 보통 한 3명 정도는 ADHD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재들 중에서도 ADHD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능이 높은 거랑 집중력이 낮은 것이랑 또 다른 요소니까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gifted ADHD, 영재인데 ADHD 있는 아이들. 이제 물론 이 아이들은 지능이 높아서 자기가 집중할 때 어떤 것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일반적인 생활이라든가 학습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부산해지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속도에 있어서 학습 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좀 그 경계선에 있는 at risk라고 그래요. 위험도에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특히 학습적인 면에서. 요즘은 그 영어가 초기에 교육시키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영어를 일찍이 교육을 시켜서 3학년 이전에 외국어 영재에 관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점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언어학적인 면에서 언어는 어느 언어든지 만 10살 미만에 배우는 것이 자연적으로 내가 습득하는 과정으로서 뇌가 움직인다고 그래요. 근데 만 10살이 넘어가서 영어를 배우게 되면은 그건 습득, 자연적인 생활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뇌가 공부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영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불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 10살 미만에 다른 언어를 배우면은 그 학생들은 원어민 같은 능력의 그 언어를 할 수 있다 보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도 보면은 제 친구나 후배들 중에서 만 9살 때 이민 온 친구들하고 11살, 12살 때 온 친구들 보면은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영어가. 9살 정도에 온 친구들은 액센트가 없어요. 영어를. 눈 감고 들으면은 원어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11살, 12살에 온 사람들은 들어보면은 티가 나요. 언어학자들이 봤을 때 언어를 배운다라고 그러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acquisition이라고 그래서 습득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습득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교과서를 보고 외우고 쓰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듣고 하는 것이죠. 예.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칠 때 예. 교과서라든가 하나하나 단어를 찝어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냥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한국 학생들을 보면은 예. 실질적으로 독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말하는데 그리고 리스닝이라든가 스피킹에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근데 유럽 아이들은 보면은 최근 들어와가지고 커리큘럼이 유럽에서 굉장히 습득적으로 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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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배우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예. 얘네들이 어디를 가서도 유럽 아이들이 영어를 물론 이제 배운 지역에 따라서 액센트는 있지만 예.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핀란드에서 오신 분, 거기 이제 대학교 총장인데 그분은 이제 영어를 잘해요. 예. 잘하는데 핀란드 액센트가 있습니다. 예. 자기 아들은 영어를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웠고 또 특히 핀란드에는 아메리칸 카페가 있대요. 예. 그 카페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청년들이 영어로만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영어의 중요성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젊은이들이 영어를 계속 배우는 것이죠. 20년 전에 유럽을 갔을 때 예. 길거리 다니면서 영어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근데 한 2, 3년 전에 제가 유럽을 가가지고 했을 때는 웬만한 데서 길을 물어보거나 하면 다 영어로 대답해요. 훨씬 더 많은 거를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더 영어에 대해서 또 친숙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좀 보고 좀 놀랐어요. 일반적으로 IQ 그러면은 이제 논리 수학적으로 많이 네네. 하는데 그래서 뭐 수학 경시 대회 같은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영재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이제 영재 중에서도 예. 인지 영재가 있고 학습 영재가 있습니다. 예. 인지 영재는 어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는 지능이 높은 거예요. 예. 인지적인 능력에서 판단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문제 바라보는 이런 것들 예. 굉장히 높은 거고 인지 영재들은 IQ를 중심으로 판별이 되죠. 예. 근데 학습 영재들은 어떠한 학습 분야의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예. 그 분야에서 특출하게 잘하는 아이들은 또 학습 영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인지 영재도 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이런 아이들은 학습 영재로서 판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꼭 영재가 아니더라도 IQ가 140, 150이 아니더라도 예. 자기가 다른 과목 안 하고 하루에 10시간씩 수학만 공부하면은 6개월, 1년 공부하면은 수학 잘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시킨다고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잘하려면은 사실 동기부여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학습 영재들은 꼭 IQ가 높아서 하는 것보다도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자기 개인적인 흥미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물론 머리가 좋으면은 거기에다 훨씬 더 플러스가 되겠죠. 예. 이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무슨 암기 대회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재밌죠. 일부 IQ 테스트의 그 여러 가지 섹션 중에서 암기 테스트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암기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있고 일반적으로 IQ가 높은 사람들이 암기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예. IQ에는 이제 그 어떠한 퍼즐이라든가 이렇게 시각적인 관점에서 보는 면도 있기 때문에 예. 그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높이 받으면은 전체적으로 영재로서 분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구분이. IQ가 높은 학생들 중에는 기억력이 좋은 학생들도 많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예능 쪽으로 영재라고 할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렇죠. 체육 분야에도 그렇거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바 그 손흥민 같은 경우도 뭐 체육 영재에 속하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하는 분들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예. 근데 손흥민이 재능이 있었는데 하루에 뭐 1시간 정도만 썰렁썰렁 연습했다면은 지금 같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됐을까? 그렇겠죠.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1년 동안에 거의 쉬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예.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능 플러스 노력인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영재라고 불리는 많은 학생들이 아 나는 머리가 굉장히 좋아, 나는 굉장히 창의적이 있어 하면서 그냥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다 이거죠. 그래서 성공하고 머리 좋고 창의적인 사람도 이제는 창의적인 개념도 옛날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했던 창의적인 기질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은 최근의 창의적인 개념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했는가. 이것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재는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겁니까? 천재라는 신동.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그 정도의 레벨이면은 그거는 태어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5, 6살 때. 벌써 그 또래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분야를 뛰어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1, 2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4년, 5년 이상. 5살짜리가 중학교에 어떠한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고 도저히 우리 그 뇌 발달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인지 발달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 레벨이 나올 수 없는데 그런 아이들은 타고난 개념이라고 봐야 되죠. 종종 이제 부모님들이 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다 그러는데 그런 아이라면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도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예능도 당연히 어떤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멀리서 볼 필요도 없이 저희 집안을 보면 그래요? 제 집사람이 이제 음악을 전공했는데 굉장히 재능이 많았고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 엄마하고 똑같고 둘째는 저하고 똑같습니다. 둘째 딸하고 저하고는 음악에 별 관심이 없고요. 피아노도 옛날에 가르쳐주고 다 그랬는데 금방 포기하죠. 근데 첫째 아이는 계속 음악을 하는 것이 좋아하고 해서 지금도 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음악회라든가 콘서트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저하고 저희 둘째 딸은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자야 되니까 좋으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대신 이제 둘째 딸은 저하고 성향이 굉장히 비슷하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죠, 미국에서. 걔는 보면은 저의 어렸을 때를 보는 거가 비슷해요. 그림 그리는 영재들은 좀 잘 안 알려져서 그런 건 어떻습니까? 뭐 예술적인 그것도 화가 이런. 사실 그 그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면이고 그 그림을 보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그 분석하고 그걸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교육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이해를 제대로 하는 나이가 보통 한 만으로 14살, 15살 이상이 돼야지 충분하게 그것을 이제 음미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다고 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은 그건 재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번 그리다 보니까 잘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림만 잘 그린다고 예술가가 되지는 않거든요. 잘 그리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것 플러스 그 미술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미술이 느껴지는 것, 이런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미술 영재가 올바르게 판단되기가 사실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조금 늦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한 중학교나 고등학생 정도가 돼야지 올바르게 얘가 미술에 정말 영재성이 있는가를 좀 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리더십이 좋고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사람이 나오면 사회적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인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은데 그쪽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젊은 아이들 대상으로는 거의 없고 주로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많이 있죠. 종교인들,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제 그 리더십 트레이닝, 아니면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리더십 트레이닝.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다중지능은 유전적인 뇌과학 쪽으로는 전혀 아니거든요. 83년도에 그 다중지능의 개념이 나왔을 때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잃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를 지능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대인관계 인터퍼스널뿐만 아니라 인트라퍼스널이라고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을 갈등이나 이런 것을 이해하고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도 지능으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혁신적인 그 아이디어가 있었고, 대신 하워드 가드너의 그 다중지능의 기본은 환경적인 요소예요. 유전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그 분야에 있는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개발해주자. 60년대부터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 유전적인 요소하고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이제 대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드너 같은 경우는 환경 교육론자고 주로 이제 심리학 쪽에 있었던 사람, 뇌과학 쪽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유전적인 요소를 더 강조를 했던 것이 아무래도 가족 중에서 트윈 스터디라고 그래서 쌍둥이들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쌍둥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일반 형제라든가 에 비해서 훨씬 더 기질이 강하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60년대부터 아르터 젠슨 이런 교육심리학자들이 발표한 것은 그럼 IQ를 늘릴 수 있는가? 결국은 IQ 늘리는 것은 힘들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대,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교수들이 낸 책들이 있는데 벨커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처드 헌스타인 이런 사람들이 쓴 벨커브라는 것은 여태까지 있었던 미국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많은 IQ 테스트를 종합적으로 메타 분석을 해보니까 백인이 높게 나오고 남미 계통의 사람들이 그 미치고 흑인들이 제일 낮게 나왔어요. 근데 아시아계는 백인보다 높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환경적인 요소가 미국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교육에 실패했다는 그런 것은 실패했다가 아니고 이것은 인종적인 차이에 있어서 그랬다. 백인들 기준으로 보면은 큰 문제 없다. 이제 이러한 의도로 썼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게 유전적인 요소로서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근데 과연 IQ 테스트의 정확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그냥 백인들과 흑인들과 남미계 사람들은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어도 좀 더 많이 다르고 같은 영어를 쓰지만 흑인들이 쓰는 영어가 따로 있거든요. 그 이바닉스라고 그래가지고 흑인들이 쓰는 영어는 문법 체계가 많이 달라요. 정통 영어랑.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영어를 썼던 흑인들이 정통 영어에서의 IQ 테스트를 봤을 때 과연 충분하게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그 문화적인 바이어스 편견이 있다고 보는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럼 이제 영재를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교사도 이제 준비가 되면 특별한 뭐 교재라든지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의 역할에서 영재 아이들을 충분히 이해하는가. 그 특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특성을 이해하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한테 많은 영재 교육을 한 사람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책 한 두어 권 봐가지고 본 사람들은 자꾸 아이들에게 어렵게 빨리 가르치면은 영재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래요. 빨리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어렵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하나의 학습 방법 중에 하나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영재 아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학습 능력만 키우는 것보다는 영재 아이들이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거에 대한 평가까지 내렸을 때 그리고 최근 들어와가지고 영재 아이들은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교육가들이. 똑똑한 아이 하나가 나중에 나쁜 짓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가 어떤 아이들은 이러잖아요. 영재인데 얘가 자꾸 컨닝을 해. 영재인데 다른 아이들을 괴롭혀. 그럼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아이들이 진정한 리더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회를 파괴시키는 것이 사회를 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 들어와가지고 미국에서 영재 교육을 하는 그러한 특별한 학교들에서는 이 ethics, 윤리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재 교육이 뭐 2010년 이후 이제 국제적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에서의 영재 교육의 흐름이 전 세계 영재 교육의 흐름을 리드하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스타일로 많이 따라가는 경우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교육학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거의 90%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예. 제 건국대학교 사범대 교직과에 있으신 10분의 교수님들 중에서 9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예. 한 분만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국어국문학과 예. 교수님.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흐름이라든가 영재교육, 특수교육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의 흐름을 당연히 보고 미국의 예. 연구를 바라보면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가를 보는데 미국에서 20년 전에 영재교육이 이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돌파구가 필요했죠. 너무 좋은 진부하고 그래서 예. 재능 개발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재능 개발. 예.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난 한 2, 3년 동안은 특히 팬데믹이 바로 직전부터 대한민국의 영재교육도 이제는 좀 재능 개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 그러한 이야기들이 한국영재학회에서도 나왔고요. 예. 아직까지 이제 뭐 특별하게 프로그램이 개발된 건 아니지만 예. 전체적인 전체적인 개념을 영재교육 재능 개발로 같이 예. 묶어서 가는 것이 어떠냐 예. 그렇게 보고 미국에서도 이제 80년도부터 이름을 GT, Gifted and Talented로 예. 바꿨고요. 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GATE라고 그러는데 GATE, 예.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그래서 예. GATE로 예.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동부 같은 경우는 탤런트 디벨롭먼트, 재능 개발에 대해서 더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예.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재능 개발하면은 좀 더 많은 학생들, 예. 전통적인 영재 교육은 상위 한 3%, 많아봤자 10%인데 재능 개발은 모든 아이들이 원하면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너희는 뭐 리더십에 재능이 있지 않느냐, 너는 예. 운동을 잘하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많은 아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예. 방법으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렌즐리 교수라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예, 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스쿨 와이드 심화 학습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학교 전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학생들이 예. 1, 2, 3단계. 1단계는 학생이 1000명 있으면 1000명 모두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2단계 뭐 모든 아이들이 그냥 편하게. 예. 그리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은 그 중에서 관심 있는 아이들. 예. 근데 1000명 하다 보면 대부분 관심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한 200명 정도 참여하거든요. 예. 2단계. 그리고 3단계 제일 높은 단계에서는 이제 본인의 동기부여와 거기서 예. 이제 좋은 결과를 낸 아이들만 한 예. 50명 정도 뽑아가지고 하는 것이죠. 예. 3단계는. 예. 그래서 보면 뭐 예를 들면 1000명이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3단계 가는 애들은 30명, 50명 정도만 가서 프로젝트를 하든지 어떠한 연구를 하든지 예. 해가지고 자기의 마지막 산출물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롱텀 프로젝트로 만드는 것이죠. 이제 영재반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주말에 그 학생들만 모여서 하는 반 프로그램 아니면 주중에서도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현재 뭐 학원가에서는 예. 돈을 내면은 영재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죠. 예. 하지만 이제 두어 가지 이슈는 뭐냐 하면은 선생님들이 충분히 훈련이 되신 분들인가? 예. 그리고 영재라는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그냥 어렵게만 가르치면은 영재 교육인가? 예. 이제 아니면 속진 빨리 배우고 예. 어렵게 배우면 그것이 영재 교육인가? 예.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교육 방법이 있고 영재 교육에서 바라보는 교육 방법이 있고요. 예. 학원 원장님들께서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맞추기는 좀 쉽지는 않죠. 예. 미국에서는 영재 반이 몇 학년 때부터 하는지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30몇 년 살았지만 저는 미국 사람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캘리포니아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예. 주마다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겠네요. 저는 캘리포니아를 주로 캘리포니아하고 인디애나에서 영재 예. 교육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로 캘리포니아 특히 거기서도 이제 LA 교육청이라든가 예. LA 중심으로 보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재 교육이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정도 때 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영재 선발 테스트를 보죠. 교육청마다 어떤 데서는 3%만 뽑는 데가 있고 어떤 데서는 10%까지 예. 선발하는 그러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육청마다 다르고 그러한 개인적인 차에 대해서 영재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어떠한 국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는 비용만 대주는 역할을 하고 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운영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영재반 운영을 5학년 때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영재반 운영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보통 이제 5학년이나 6학년 대상으로 이제 토요일 날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죠. 학원에 가서도 준비하고. 선발 과정. 그렇죠. 선발돼야 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한 20개 정도의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전에는 한 24, 5개 있었다고 들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몇 개가 좀 줄어들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 20개 그 미만 정도 되는 토요 이제 영재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영재 학생 선발은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한데 교사는 어떻게 양성됩니까? 미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과연 교사들이 아이들의 그 특성에 의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가? 그래서 교사 훈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 대학교에서도 이제 석사학위라든가 박사학위 이러한 영재 교육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 또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이라고 자격증 이런 것들도 주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재 교육에. 제가 이제 옛날에 초등학교 교사했을 때도 보면은 제 반에 36명 중에서 주로 이제 5학년 아이들 중에서 영재 있는 아이를 제 반으로 몰았어요. 그래서 제가 5명이나 영재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영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일반 수업에서 이제 그런 것이 많이 고민이 돼서 저도 그 당시에는 관심이 많았었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영재 교사가 되려면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뭐 1차 60시간이라든지 또는 뭐 120시간이든지 그런 연수교를 어디서 받는다고 들었는데. 이제 교육청 주관으로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교육청이 많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교육청이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부산에. 네네. 부산에 이제 영재교육진흥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영재교육에 대한 것을 교육청하고 굉장히 같이 협력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교육 발전을 위해 가지고 창의적인 인재를 많은 양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영재교육 내지는 재능 교육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은 때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고 연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데 그리고 선생님들도 많은 훈련을 받고 그런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줄어들고 학생들 프로그램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영재교육이 이제 사양화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영재교육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을 하더라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일반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데도 뭐 예산은 필요한데 특별히 영재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책정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거의 영재교육에 대한 예산이 거의 많이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 정책에 있어 가지고 R&D 연구 자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가지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정부 지원 자금 그런 것 그런 것도 필요하겠군요. 그리고 근데 현재 그 어려운 점은 영재 교육은 꼭 과학 영재가 아니라도 인문 영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영재 교육의 포커스가 좀 더 많이 과학적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과학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인문 쪽으로 또 재능 있는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쪽으로는 이제 좀 많이 예산이라든가 기회가 많이 부족하다. 우리가 미국은 반대입니다. 미국은 사실 여태까지는 인문 쪽으로 영재 교육이 굉장히 발달됐었어요. 과학 쪽으로는 별로 발달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재 교육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심리학자들이에요. 과학과 수학을 잘 못합니다, 본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포커스를 많이 못하고 인지적인 능력이라든가 심리학적인 개념으로서 인문학 쪽으로 포커스를 했는데 지난 한 10여 년 전, 한 20년 전부터는 과학 쪽으로 영재 아이들을
많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스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또 주도를 했었죠. 근데 한국은 인문보다는 과학고 이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부산과학고, 한국과학고, 서울과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재교육하면은 좀 과학, 수학, 고등학교 포커스, 특목고 이래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면들이 좀 포커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문 쪽에서 영재들이 또 많은데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판별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좀 적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분야의 발전은 이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도적인 것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여러 가지 기금 같은 것도 좀 조성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관심이에요. 교육에서. 그러니까 정책도 부모님의 관심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5살부터 하자고 그러니까 벌써 부모님들이 반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만들어지기가 힘든 것이죠. 지금 서구에서는 보통 5살에 다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같은 나이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한국 아이들이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늦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반대를 하는 것이죠. 갑자기 바뀌어지면 또 힘드니까.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영재교육. 근데 대한민국의 영재교육은 부모님들이 판별에 관심이 많아요. 판별에만. 교육은 내가 거기 우리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판별도 중요하지만 들어가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관심이 많은 부모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그 자체지, 들어가면 너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부모님들이 관심도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거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더 좋고, 부모님의 관점이 영재 교육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설기관에서 영재 교육을 많이 하는데, 사설기관은 아무래도 영리기관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거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영재 아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이들 뺑뺑이 돌리는 것이죠. 어렵게. 과연 그것이 진정한 영재교육의 총괄적인 관점인가? 일부는 될 수가 있어요. 어렵게 가르쳐주고 속진이 교육의 한 분야는 되지만 전체는 아는 것이죠. 교육의 모든 총괄적인 것이 결국은 부모님들이 뭐에 관심을 갖느냐, 좋은 대학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교육은 20세기의 교육으로서 21세기를 맞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물론 좋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어느 대학을 가는 것을 굉장히 관심이 있죠. 하지만 한국은 그것이 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가 대학교 가는 것에 포커스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육의 이제 입시라든가 교육의 문제점들을 바꾸려고 해도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것이, 결국 맨 위에 가면 입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바꿔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니까, 만약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 중에 부모님들도 그래요. 어떤 부모님들이 제가 들었는데, 대한민국이 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미래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대한민국 교육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그래도 우리 교수님 같은 훌륭하신 분들이 또 잘 방향을 잡아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인재가 영재 교육이든 또 재능 교육이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이 또 세계 속의 한민족, 또는 뭐 세계를 이끌 한민족, 그러한 그 좋은 인재들이 많이 발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